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키예프와 하리코프 등 곳곳에서 러시아군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서방의 경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자 푸틴은 벨라루시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립국이었던 노르딕 컨트리,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와 크게 싸웠던 나라입니다. 1709년 군사 강국이었던 스웨덴은 북방전쟁에서 러시아의 뾰트르 대제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개조해 강국이 됐을 때 중국의 황제는 청나라 강희제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푸틴은 보통 뾰트르 대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자기가 강희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제는 타이완을 복속시킨 황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강희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느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기 인물인 뾰트르 대제와 강희제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청나라의 문물을 전파하기 위해 러시아의 육로를 거치려 할 때 뾰트르 대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구와 대립하는 푸틴과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타이완 점령을 정치 업적으로 만들려 하는 시진핑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력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일찍이 강희제는 수학, 천문학, 물리학에 능했고 20개 가까운 언어를 터득했다고 하는데 시진핑은 소학교 수준의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핀란드는 스탈린에 맞서 겨울 전쟁을 벌여 소련군을 격퇴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핀란드화 하면 약소국의 중립화 방안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핀란드의 중립은 소련이 얕잡아 볼 수 없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노딕 컨트리 가운데 스웨덴은 5,000개의 대전차 무기, 13만 5,000개의 야전식량, 5,000개 헬멧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는 1,500개의 대전차 미사일과 2,500정의 돌격 소총과 탄약, 7만 개의 야전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아직까지 구소련제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 전투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미그 29 같은 기종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트윗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은 대략 70대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그 29만 따지면 폴란드에서 28대, 슬로바키아에서 12대, 불가리아가 16대입니다. 불가리아는 미그 29에 14대 수호이 25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한 전투기들은 키예프로 이어지는 공격이 러시아군에 통제되고 있어 육로로 운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무기 지원에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캐나다도 100개의 칼 구스타프 대전차 로켓 발사기와 2,000개의 로켓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랄만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독일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헬멧 5,000개와 야전 병원 시설만 보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00개의 대전차 무기와 500개의 스팅어 견착식 대공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투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후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독일도 실력 있는 무기 수출국이지만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와 함께 독일 연방군을 강화하기에 10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다 이제야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겁니다. 노르드 스트림의 발목이 잡혀 친러시아 행보를 보였던 독일이 갑자기 표변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도 3억 5천만 달러치의 무기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이자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으니 대리전을 치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EU 가입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EU 블록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하자 젤렌스키가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EU의 외교안보수장인 조셉 보렐은 아직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급한 안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무기 공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EU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간 쌍무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본격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EU는 러시아를 당장 크게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EU 가입되면 나토 가입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러시아가 핵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에 대한 시진핑의 모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대체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3월 1일 바이든이 보낸 비공식 특사단이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제독으로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뮬렌, 전 국방부 정책차장 미셸 플로노이, 전 백악관 안보고문 메간 설리번 등이 특사단인데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 추구어정 국방부장, 차잉원 총통 등을 만났습니다. 또 마이클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도 3월 중에 타이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안보 공약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겉으로는 허술하지만 실제로는 확고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친중파인 마잉주 전 총통은 미국이 무기만 팔아먹고 타이완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공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처럼 초기는 방관하다가 정작 전쟁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무기를 지원하고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타이완은 처음에 매우 긴장했다가 지금은 사기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중공의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경제, 에너지, 식량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중공이 침략을 개시하더라도 타이완 해협이라는 지리적 장애물에다 타이완이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가까스로 타이완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지형적 특성상 바로 키예프처럼 시가전을 치러야 합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격파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대공 미사일 스팅어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타이완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게 적중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낮은 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